건강검진 받으러 간 아버지가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멀쩡히 걸어서 들어간 병원, 2시간 뒤엔 영안실 침상 위에서 흰 천에 덮여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흔한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전날까지 등산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진료 기록은 비어 있었고 CCTV는 고장이었고 보험금은 이미 누군가의 계좌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는 1년간의 싸움. 그리고 그 끝에서 밝혀진 건 살인보다 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무너뜨린 비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아침 아버지는 늘 하시던 대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면도까지 깔끔히 하고 하얀 셔츠에 회색 카디건을 꺼내 입으셨어요. 너 오늘 일찍 나간다고 했지? 만 병원 갔다가 천천히 올게. 평소보다 유난히 밝으셨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늘 정정하셨거든요. 70을 넘기셨지만 술, 담배도 안 하시고 하루 일만 보 걷기는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먼저 집을 나섰고 아버지는 9시에 검진센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전 11시 20분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서안서울병원입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간 사람인데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응급실 입구가 난리였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이 어렵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잠깐 수면 내시경 받으러 들어간 건데 죽을 수가 있나요? 간단한 검진입니다. 30분이면 끝나요. 아침에 간호사가 분명 그렇게 말했거든요.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얌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수면 내시경용 마스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팔에는 수액 라인이 꽂혀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살아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의료 과실은 아닙니다. 단 한 줄. 그리고 바로 사망진단서가 건네졌습니다. 사인 급성심장정지. 그렇게 간단하게 사람 하나 죽고 끝나는 겁니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이?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그때부터 저는 이 죽음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는 정신없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마음속에 이상한 찜찜함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게 갔지? 왜 병원은 단 한마디 책임 있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밤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받았던 검진 항목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수면 내시경,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모두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시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검사 시작 20분 만에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었다? 간단한 진정제만 쓰는 검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다음 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혹시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CCTV는 당시 고장이었습니다. 고장이요? 병원 한복판, 검사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가 하필 그 시간에 이상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간호사에게
담당 의사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 했는데 오늘부로 퇴사하셨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일하던 사람이 검사 진행했던 간호사, 수면처치 담당 간호사, 주치의까지 모두 하루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시기 며칠 전부터 자꾸 속이 더부룩하다, 입맛이 없다고 하셨던 말들. 저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부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사라고 적힌 사망진단서 하나로 덮어버리다니 이건 누가 봐도 석연찮은 일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건 누군가에 의해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핸드폰을 다시 켜봤습니다. 평소 연락하던 사람들과의 메시지를 훑던 중 한 통의 문자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검진 전에 꼭 약 챙기세요. 지난번처럼 까먹으면 곤란해요. 보낸 사람은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무슨 약? 누구와 이런 대화를? 그런데 그 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가 받은 검사 항목 전체를 진료기록 사본으로 요청했습니다. 3일 뒤 병원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고 그걸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런데 수면 내시경 전 작성해야 하는 진정제 동의서가 없었습니다. 이거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넷에서 확인한 결과 수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동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면제 동의서는 왜 빠졌나요? 그러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보호자분께서 대신 사인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요? 전 그런 서명을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글씨체가 다릅니다. 획이 어설프고 평소 제가 쓰는 글자와 전혀 다른 흐름. 제 이름을 흉내낸 느낌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그럼 그날 수면 검사를 강제로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설마 진정제를 권유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투여한 건 아닐까요? 너무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마취약 처방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마취제 용량은 내부 정보라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환자가 죽었는데 보호자에게도 약물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병원 밖으로 진실을 끌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설 의료사고 조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의심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제 용량, 사망 전 증상, CCTV 삭제, 그리고 서명 위조까지. 며칠 뒤 조사관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이 사건 단순한 사고 아닙니다. 병원 쪽에서 뭔가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준 건 병원의 내규에 적힌 이상한 문장 하나였습니다. 비상 상황 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응급 진정제 사용 가능. 이 조항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병원 내부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마음대로 약을 투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전 진정제를 과하게 투여했고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로 보호자 동의를 위장했으며 그 결과 아버지가 호흡 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은 그걸 급사라는 한 단어로 덮어버렸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움직인 은폐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보험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퍼즐 조각은 뜻밖에도 보험회사에서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을 정리하던 중 생명보험 증권 한 장이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보험금 2억 가입 일자는 6개월 전, 보험사 이름은 생소한 이름의 법인, 그리고 제 이름이 아닌 수익자란에 박선우라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율이 왔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즉시 보험사로 달려갔습니다. 이 보험 수익자가 왜 가족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가요? 보험사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심스럽게 파일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고객님의 따님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달 전에 변경됐습니다. 누구 요청으로요? 계약자 본인이 변경 요청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걸 누가 확인했는데요? 신분증 확인은요? 사본은 있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뒷번호가 지워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보험 수익자를 바꾸는데 신분증 뒷번호가 지워진 채로 처리됐다고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의 요청에 수익자 변경 서류를 복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서명, 아버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내만 낸 글씨였습니다. 수익자 이름 박선우. 그런데 문제는 이 이름 병원 서류에 약 투약 담당 간호사 이름과 같았습니다. 잠깐, 간호사가 아버지의 보험 수익자라고요? 그리고 수면 내시경, 약물 투여를 담당했던 그 간호사?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름을 다시 검색해 봤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병원에서 퇴사한 상태. 더 이상 어디에도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보험금을 노린 의도적 범죄일 수 있다는 것. 병원은 아버지를 환자가 아니라 보험금이 걸린 상품처럼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가족도 모르게 가짜 서명을 통해 제3자에게 옮겨졌습니다. 그게 의료인이었다면?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건 단순 과실이 아니라 계획된 보험 살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불 꺼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서류, 보험 증권, 위조된 서명 사본,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불현듯 아버지가 저에게 말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내 절대 넘기지 마라.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묻히게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응접실에서 병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바쁘셔서 응대 어렵습니다.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사정했지만 돌아온 말은 의료법상 보호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료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환자가 죽었는데도 보호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그 법이 정말 공정한 걸까요? 결국 병원을 상대로 공식 민원 접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의료 과실 입증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검 없이는 증명 불가입니다. 부검. 이미 아버지를 보낸 입장에서 그 몸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하지만 그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부검하자. 그래야 아버지 억울함 풀 수 있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만 말없이 흘리셨습니다. 엄마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란 걸. 한편 SNS에 이 상황을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건강검진 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온 아버지. 병원은 아무 설명이 없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에는 수많은 공감과 분노가 달렸습니다. 우리 집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갑자기 죽었는데
병원은 무책임했어요. 의료진을 믿었는데 환자를 보험금으로 보던 세상이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병원 내부에서 근무했다며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병원 예전에도 이상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마취제 관련해서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다음날 작은 손수건에 아버지의 이니셜을 수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 내가 잊지 않게 매일 손에 쥐고 다닐 거야.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싸울게.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병원, 보험사, 보건소, 변호사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누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만큼 간절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부터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쩌지 그냥 노안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부검을 마치고 저를 찾아온 연구원은 너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사인은 약물 과다 투여입니다. 그 순간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수면 유도제 성분이 정상 용량의 4배 가까이 투여됐습니다. 이건 절대로 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4배? 정상인도 호흡을 멈출 수 있는 치사량이라는 설명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혈중에서 동일 성분의 잔류 흔적이 최소 23주간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즉, 최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된 흔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갈 때마다 누군가 몰래 약물을 계속 투여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몇 주 전부터 속이 쓰리다, 머리가 띵하다 하시던 말들. 우리는 단순한 위장약 부작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미 독이 들어가고 있었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죽임을 당한 거구나. 그 순간부터는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투여된 약물, 위조된 서명, 보험 수익자 변경, 병원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사망 후 보험금 청구. 이건 절대 우연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철저히 계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끝에는 2억 원의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를 들고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 끝에 형사과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버지 약물로 살해당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 보세요. 형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파일을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상 용량의 4배, 반복 투약 흔적, 그리고 위조된 서명 이건 살인입니다. 형사는 곧바로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용의자가 있으신가요? 네.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간호사입니다. 박선호 근무지는? 사건 직후 퇴사했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다른 의심되는 인물은요? 보험 설계사 1명. 병원과 연계된 듯 보입니다. 이름은 김수진. 그제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낀 건 수사라는 것도 벽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익자 변경 서류는 자필이 아닌데요. 그건 법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위조 여부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설계사,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간호사. 병원은 이미 퇴사한 직원이어서 책임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다시 언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확정된 범죄가 아닌 이상 보도는 어렵습니다.
이쯤 되니 분노보다 허무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었고 증거가 있고 누군가 이득을 봤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아버지의 검은 와이셔츠를 꺼내 다리미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내일 다시 출근할 것처럼 말이죠. 엄마, 왜 그래? 이 옷,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거야. 손때가 묻은 거야.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세상이 너무 잔인하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못 끝내. 절대 못 끝내. 이건 엄마와 나, 우리 가족의 명예를 건 싸움이야. 그렇게 저는 모든 걸 걸고 이 죽음의 이름을 붙이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보험 서류, 수익자 변경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더디게 흘렀고 병원 측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을 뿐이며 병원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검찰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직접 투약 행위에 대한 증거 부족, 병원 과실 없음, 무혐의.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세상. 이게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란 말입니까? 병원은 무혐의, 간호사는 소재 불명, 보험사는 정상 절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됐다. 그 보험금은 이미 인출됐고 계좌는 해지돼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서류 몇 장, 직인 하나로 조용히 정리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얼마나 계획한 것인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스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이 그랬겠냐, 가족들이 오버하는 거겠지. 요즘은 뭐만 하면 병원 탓이네. 사람은 죽었는데 가해자는 없고 보상은 없고 비난은 피해자 몫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사소송은 병원 쪽이 훨씬 유리하게 흘렀고 형사고소는 명확한 가해자 부재로 기각됐고 보험사의 항의에도 이미 지급된 건 환수 불가였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벽을 밀고 올라가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멈추면 아버지 죽음은 그저 병원 시스템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연락 줬던 그 낯선 사람들. 우리 가족도 그렇게 떠났어요. 저도 의료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를 바꿔야겠어. 진실이 법정에서 외면당한다면 세상에 알려야 해.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그대로 그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집안에 혼자 남은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그 물음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억울한 죽음 겪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조정한 재단 의료 피해자 가족 지원회였습니다.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적금을 깨고 집 일부를 담보로 잡아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동네 도서관 회의실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도요, 진통제 주사 맞고 숨졌는데 원인을 몰라요. 남편이 응급실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췄는데 의사가 안 나타났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나만 이런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종이에 적고 증거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연결했습니다. SNS를 모르는 세대였지만
직접 유튜브에 인터뷰 영상도 올리고 언론에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재단은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뉴스에 출연했고 고령자 의료사고 실태 국회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끝까지 싸운 끝에 가짜 서명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됐고 그 돈은 더 이상 누군가의 피 묻은 이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가해자는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장 기뻐했던 건 병원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이제 저도 싸워보려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조금 내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아.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선한 행동으로 바꿔낸 진짜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를 잃고 우리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뢰, 정의, 그리고 일상까지.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열을 지켜냈다. 그 지켜낸 것 안엔 같은 상처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 그게 우리 가족이 끝까지 붙잡았던 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말없이 병원 복도 끝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죽었는지 모릅니다라는 말 한 줄에 한 사람의 인생이 사라집니다. 이 영상이 그 누군가에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 가족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눈을 감지 않고 작은 의심 하나라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인간다운 행동일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한 억울함을 품고 계신가요? 차마 세상에 꺼내지 못한 상처가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단서가 되고 누군가에겐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한 사람의 용기와 한 가정의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함께 목격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지 버튼이 아닙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따뜻한 손입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 어떤 이야기든 진심은 닿습니다. 어떤 이름으로든 그리운 사람을 다시 불러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추모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 곁에 있었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